저희 엄마 칠순 잔치 어머님이 직접 해주셨으면 해요. 70명 정도요. 자신의 칠순에는 딸랑 10만 원을 쥐어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엄마도 이 집에 살면서 밥값은 하셔야죠. 아들은 소파에 기댄 채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그 밥값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심판의 칼날이 될 줄은 말이죠. 지금부터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내뱉은 말로 잔인한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주방에서 물소리만이 공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나정애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저녁 식사를 먹은 값비싼 그릇들을 하나씩 닦고 있었어요. 후, 정애가 뼈골이 시린 듯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접시를 헹구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와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그늘진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거실에서 요란한 TV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희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희수가 달콤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몸을 감쌌고 목에 굵은 진주 목걸이가 주방 조명에 번쩍였습니다. 뭔데 그러니? 정애가 뻑뻑한 고개를 돌리며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저희 엄마 칠순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칠순 잔치를 저희 집에서 하고 싶어요. 집에서? 자신의 칠순엔 요즘 이런 건 챙기지 않는 추세라고 10만 원 용돈을 주었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네, 집에서요. 엄마가 호텔은 싫다고 하셔서요. 아, 그러니? 근데 손님들 음식은 어쩌려고. 정애가 물기 묻은 손을 낡은 앞치마에 닦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희수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마치 고양이가 쥐를 앞에 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출장 뷔페도 그렇고 밖에서 사는 음식은 정성이 없잖아요. 어머님께서 직접 해주셨으면 해서요. 한편 아들 현태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휴대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또 졌잖아. 게임에 진 짜증 섞인 목소리만이 그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릴 뿐이었죠.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이 상황엔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몇 명이나 오시는데? 정애가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0명 정도요. 갈비찜이랑 잡채, 전 종류별로 싹 다 부탁드려요. 희수가 손가락을 꼽으며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주문하듯 당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70명이라고? 네. 어머님 손도 빠르시고 손맛이 최고시잖아요. 테이블이랑 세팅은 전문 업체가 해줄 거예요. 희수가 정혜의 거친 팔을 살며시 잡으며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교태로워졌죠. 저희 엄마도 어머님 음식 꼭 드시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평소에도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네, 어머님. 정혜는 70명분이라는 엄청난 양에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70명분은 좀 내 몸이. 아, 그리고 재료는 저희가 다 주문해 둘게요. 희수가 정혜의 말을 가차없이 끊으며 새침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완벽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어머님 음식 한번 드셔보시고 나서부터는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하신다니까요. 희수가 정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정혜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그때 현태가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냥 좀 해줘요. 재료는 우리가 다 준비할 거니까. 게임 효과음이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현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몸만 쓰면 되는데 뭐. 그 한마디가 정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의견을 낼 권리조차 없는 그저 돈 안 드는 일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가슴 한편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번 주 토요일이요. 시간 넉넉하죠? 희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희수가 갑자기 생각난 듯 손뼉을 쳤습니다. 내일 제 친구들이 집에 올 거거든요.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특히 화장실 물때랑 저희 침실 정리 좀 부탁드려요. 먼지 한 톨도 없이 다 닦아주시고요. 정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계속해서 명령을 쏟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 오면 차나 음료수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요.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다. 정혜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서요. 희수가 깔깔거리며 기뻐하더니 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어머님께서 다 해주신다네. 응, 그래. 엄마, 수고 좀 해주세요. 현태가 여전히 게임에만 집중한 채 화면 속에서 터지는 폭발음을 즐기며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쇼핑 좀 하고 오려고요. 희수가 현태의 팔을 끌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은 주방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시달려 살아야 하나? 30년 전 그 끔찍했던 하루가 지워지지 않는 악몽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죠. 조용해진 펜트하우스의 정막 속 정혜의 깊은 한숨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30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비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서 유신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박재호가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혜는 눈물 닦을 새도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며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늘 전쟁 같았죠. 현수야, 현태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정혜가 낡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첫째 현수가 엄마의 치마를 꼭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언제 와? 오늘도 늦게 와. 저녁에 올게. 우리 현수,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동생 잘 보고 있어. 정혜가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5살 현태는 가정부 아주머니 무릎에 앉아 눈만 껌뻑이고 있었죠. 사장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제가 애들 잘 봐드릴게요. 김아주머니가 다독이며 말했지만 정혜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흙먼지 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오는 매일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고 은행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재 업체들과 씨름하느라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그날 밤도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미안해, 현수야. 엄마가 이 일을 꼭 마저 끝내야 해서 내일은 꼭 놀아줄게. 그럼 내일은 꼭 같이 놀아줘. 약속했다, 엄마.
그래, 내일은 꼭 같이 있을게. 꼭.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정혜의 가슴을 짓눌렀던 그날의 기억. 정혜는 수십억 규모의 대형 아파트 건설 계약을 위해 오후 내내 회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현수, 현태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 정혜가 마른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검토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간절했지만 일단 이 계약부터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회의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정혜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혜가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부 아주머니의 새파랗게 질린 다급한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어요. 현수가 베란다에서.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정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이에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빨리 와주세요.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혜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정혜가 회의실로 뛰어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계약 담당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아니, 사장님, 계약건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혜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계약이고 뭐고 수십억이 다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은요? 현수는 어디 있어요? 현수 어딨냐고요? 정혜가 의사의 하얀 가운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안 된다고. 우리 현수 살려내. 정혜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현수는 4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엄마에게 보여준다던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간 가정부 아주머니가 눈물을 쏟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잠깐 빨래를 널고 있는 사이에 현수가 베란다에서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제가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몰아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돈과 일에 미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가슴을 내리쳤죠. 엄마가 미안해, 현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혜가 작은 관을 붙잡고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5살 현태는 형이 왜 관 속에 누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 형은 왜 여기 있어? 형 왜 안 일어나? 나랑 놀아준다며. 현태야. 정혜가 남은 아들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마저 잃을까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정혜의 삶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죽은 현수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은 살아남은 현태에 대한 병적인 보호 본능으로 변했습니다. 현태가 무엇을 요구하든 정혜는 무조건 들어주었습니다. 꾸짖을 수도 야단칠 수도 없었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 10살 현태가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을 가리켰습니다. 응, 사줄게. 우리 아들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정혜가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그 자식이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려서 한 대 때렸어.
그래, 괜찮아. 잘했어. 현태의 모든 요구가 정혜에게는 죽은 현수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을 살아남은 아들에게라도 전부 해주고 싶었습니다. 20대가 된 현태는 더욱 더 많은 것을 요구했죠. 엄마, 나 사업하고 싶어. 돈 좀 줘. 자금이 얼마나 필요해?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 나 희수랑 결혼할 건데 결혼 자금 좀 팍팍 도와줘. 물론이지. 우리 아들 기죽으면 안 되지. 30년이 흘렀지만 정혜의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몇 달 전 현태 부부가 정혜의 검소한 빌라를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이런 좁아터진 곳에서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희수가 빌라를 경멸하듯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 장모님이 마련해 주신 펜트하우스 넓어요. 좋은 곳에서 같이 살아요. 현태가 정혜의 손을 살갑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너희 신혼인데 내가 폐가 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 집 한 돈은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요. 현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자신을 끔찍이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살던 빌라를 팔고 그 돈을 전부 아들에게 넘겨주며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정혜에게 주어진 것은 100평 펜트하우스의 가장 구석진 창문도 없는 작은 창고 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꼼짝없는 무급 가정부가 되었죠. 어머니,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먼지 날리잖아요. 어머니, 빨래 좀 부탁드려요. 이거 비싼 옷이니까 손빨래 하세요. 어머니, 요리 좀 해주세요. 배고파 죽겠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요구와 명령들. 현태 부부는 정혜가 피눈물로 팔아준 빌라 돈으로 매일같이 명품을 사고 비싼 외제차를 리스로 끌었습니다. 이것이 정혜에게 같이 살자고 한 이유였죠. 이 펜트하우스는 현태 부부가 결혼할 때 희수의 엄마가 보증금 2억을 해준 집이었습니다. 월세였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아들 부부가 감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이 펜트하우스의 월세는 3달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죄인의 마음으로 30년간 지켜봐 온 정혜에게 칠순잔치라는 거대한 시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잔치를 앞둔 목요일 오후였어요. 정혜는 70명분의 재료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입구를 오르내리다 보니 정말이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정혜가 주방 바닥에 겨우 주저앉아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찌릿하는 통증에 비명을 삼켰습니다. 특등급 한우 10kg과 산더미 같은 채소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이건 정말 무리야. 정혜가 식은땀을 흘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시큰거리던 허리가 이틀째 이어진 장보기와 재료 손질로 완전히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현태와 희수가 명품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이 가득한 잡지를 펼쳐놓고 있었고 현태는 뭐가 그리 재밌는지 스마트폰 게임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깔깔깔. 어머, 자기야. 이거 너무 웃겨. 잠깐만. 아, 죽었네. 두 사람의 한가로운 웃음소리가 정혜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정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말이라도 해보자. 이러다간 정말 쓰러지고 말 거야. 그녀는 거실로 한 걸음 한 걸음 허리를 붙잡고
절뚝이며 걸어갔습니다. 매 걸음마다 허리에서 끔찍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현태야. 정혜가 간신히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현태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 칠순 잔치 말인데. 정혜의 목소리가 죄인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그제야 희수가 잡지에서 고개를 들어 못마땅하다는 듯 정혜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70인분은 내 몸으로 도저히 무리인 것 같아. 정혜가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미안하지만 음식을 좀 사서 하면 어떨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희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탁 소리가 나게 잡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더군요. 지금 와서 못하시겠다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깔깔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몸이 너무... 손님들 초대는 어떡하고요? 제가 어머님만 믿고 벌써 동네방네 연락을 다 돌렸는데. 희수가 악을 쓰듯 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정혜가 움찔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아, 정말 시끄러워. 그때 현태가 짜증이 난다는 듯이 TV 리모컨을 쾅 하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혜를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어머니를 보는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현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 집 보증금도 보태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정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태가 소파에서 육중한 몸을 일으키며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집에 살면서 밥값은 하셔야죠. 밥가? 그 순간 정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세월이 밥값이라는 단어 하나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밥값이라고? 네가 방금... 정혜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태는 일말의 동요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집에서 편히 사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정혜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아들 현수를 잃은 죄책감 하나로 나는 죄인이다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살아있는 현태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단 한 번 꾸짖지도 못하고 그것이 자신의 속죄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그 아들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완벽하게 부정당한 겁니다. 나는 내 엄마야. 정혜가 터지는 울음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 노릇을 하시라는 거예요. 현태가 폰을 다시 집어들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맨날 아프다, 힘들다, 엄마가 우리한테 대체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요? 정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정혜가 죽은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어머님. 희수가 귀를 파는 신용을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 정혜가 퀭한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 괴물 같은 아들 부부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죠? 다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희수가 승리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30년의 세월을 짊어진 노인처럼 자신의 창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희수가 등 뒤에서 소리쳤지만 정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방문을 닫고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밥값을 하라고? 이 어미한테 밥값을 하라고 했어? 정혜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솟구쳐 올랐죠. 정혜는 벽에 걸린 죽은 첫째 아들 현수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던 걸까? 사진 속 현수는 8살의 그날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이 정혜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27층 통유리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빛은 정혜가 갇혀있는 창문도 없는 어둡고 좁은 창고 방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죠. 정혜는 차가운 침대에 뻣뻣하게 누워 있었지만 잠은커녕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귓가에는 아들 현태의 목소리가 독가스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도 이 집에 살면서 밥값은 하셔야죠. 밥값은 하셔야죠. 밥값은. 그 말이 3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망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정혜가 벌떡 스프링처럼 몸을 일으켜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수야. 액자 속에는 8살의 모습을 한 첫째 아들 현수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아들의 맑은 눈빛만큼은 어제 찍은 사진처럼 선명했죠. 현수야, 내 동생이 이 엄마한테 밥값을 하라고 하네. 밥값을. 정혜의 목소리가 실뱀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죄책감의 둑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현태한테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참았던 눈물이 굵은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져 액자 유리를 적셨습니다. 그동안 현태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꾸짖고 싶어도 참았고 피가 거꾸로 솟아도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죽은 현수에 대한 끔찍한 미안함 때문에 살아남은 현태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현태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정혜가 피를 토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맹목적인 헌신과 속죄가 아들을 사람의 탈을 쓴 이기적인 괴물로 키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하나 아들에게 숨긴 것이 있었죠. 자신의 진짜 정체.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았을 때 현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을 것을 알았기에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30년을 검소한 빌라에 살며 부유하지 않은 평범한 엄마처럼 지냈죠. 뜨겁게 솟구치던 배신감과 지옥 같던 슬픔이 점차 싸늘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정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죠. 그녀는 낡은 장롱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장롱의 맨 아래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겨울옷들 사이에 먼지 쌓인 작은 자물쇠가 달린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정혜가 서랍 속에서 열쇠를 찾아 망설임 없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낡아빠진 폴더폰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휴대폰은 현태 부부가 명품 사듯 바꿔준 최신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아는 유일한 인물, 박전무와 연결된 그녀의 진짜 전화기였죠. 철컥 폴더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단축번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1번에는 박전무라고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혜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30년 만에 떳떳한 어머니로 그리고 나정혜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녀가 단축번호 1번을 모든 결심을 담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잠결에 놀란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박전무 나야. 정혜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오열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전무가 숨을 하고 삼키는 기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전화를. 토요일 오전 10시 헤리티지 팰리스로 와. 정혜가 박전무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네, 헤리티지 팰리스. 거긴 현태가 있는 곳 아닙니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내가 문자로 준비할 서류 알려줄게. 준비해서 늦지 않게 와줘?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겠어. 그 목소리에는 단 1%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탁! 정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폴더폰을 덮어 다시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방 안의 낡은 거울을 보니 땀과 눈물에 절어 늙고 초라한 모습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그 여자의 눈빛만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냉철하고 서늘하게 살아있었죠. 현수야, 이제 엄마가 바로잡을게. 정혜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려는 냉철한 결단력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정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칠순 잔치 당일의 이른 어둠 속에서 정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틀 동안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지만 터져나온 울음 탓에 아직도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아침이었습니다. 정혜가 참고 방을 나와 화려하지만 텅 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후! 큰 숨을 들이마신 그녀가 낡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그녀는 묵묵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70명분의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널 위한 나의 밥상. 정혜가 혼잣말을 하며 거대한 한우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희수에 대한 굴복이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 현태에게 어머니로서 차려주는 이것은 명백한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현태야, 이게 이 엄마가 내게 해주는 마지막 밥이다. 정혜가 한우에 칼을 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모정이자 지긋지긋한 죄책감에 대한 사형 선고였죠. 정혜는 거침없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위해 큰 솥에 한우를 넣고 핏물을 뺐습니다. 잡채용 당면을 삶고 수십 가지의 나물을 정갈하게 무쳤죠. 평소와 달리 정혜의 손놀림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서늘한 차분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오히려 마음은 얼음장처럼 평온했습니다. 오전 7시쯤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현태와 희수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있을 잔치를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냄새 좀 봐. 벌써 이렇게 많이 해놨네요. 희수가 주방을 힐끗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역시 어머님이라니까. 이 정도면 우리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현태도 어깨를 으쓱하며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요, 엄마. 역시 우리가 믿고 맡긴 보람이 있어요. 냄새 죽이네. 정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전을 부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들이 어머님 음식 드시고 정말 감동할 거예요. 희수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제잘거렸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도 어머님 요리 실력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대로 보여주세요. 현태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옷을 안 갈아입으세요? 땀 냄새 나는데. 손님들 곧 오시는데. 그때 정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난 주방에서 일할 거야. 아, 그래요? 하긴 그게 낫겠네요. 희수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뒤에서 계속 음식 모자란 거 보충해 주시고요. 아셨죠? 오전 9시 30분 마침내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혜는 땀으로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확인해봐, 자기야. 희수가 현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30분 남았어. 손님들 10시부터 오기로 했으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엄마 왔나? 희수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인터폰 앞에는 화려한 명품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어머니 장현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엄마, 잠깐만 문 열어줄게. 오, 우리 딸, 펜트하우스 사모님 다 됐네. 장현실이 희수를 밀치다시피 안으로 들어서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고 냄새 죽인다. 사부인. 장현실이 코를 킁킁거리며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있는 정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솜씨가 여전하셔. 이 정도는 해줘야 내 칠순 잔치할 맛이 나지. 장현실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막 부쳐낸 전 하나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근데 사부인, 저는 좀 더 바삭하게 부쳐야지요. 정혜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뒤집개만 놀렸습니다. 엄마 어때? 대박이지? 어머님이 새벽부터 하셨대. 희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박이고 말고. 사부인, 갈비찜은 잘 되고 있죠? 제가 갈비찜을 너무 좋아해서요. 장현실이 큰 소리로 웃으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현태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 엄마 갈비찜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바로 그때 아래층 1층 로비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가 오셨나 본데? 희수가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중년의 남성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박진수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희수가 현태를 갸우뚱하며 바라봤습니다. 거실에 있던 장현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 박진수? 박 사장인가? 장현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리 장모님 사업 관련해서 오신 분이신가? 그 VIP 손님. 현태가 무릎을 치며 추측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내 칠순이라고 제일 먼저 왔네. 얼른 문 열어. 뭐해? 희수가 신이 나서
1층 공동 현관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줬습니다. 몇 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자기야, 빨리. VVIP 손님이셔. 현태와 희수 그리고 장현실까지 세 사람이 서둘러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세 사람이 동시에 허리가 끊어질 듯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장모의 가장 중요한 사업가 손님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장모님 칠순 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희수가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장을 입은 박 전무는 세 사람의 극진한 인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눈길은커녕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곧장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손님? 현태가 당황해서 불렀지만 박 전무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박 사장이 안 있네. 저 사람 누구야? 장현실이 소리쳤지만 박 전무는 망설임 없이 기름 냄새가 나는 주방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전을 붙이고 있는 정혜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박 전무가 그 자리에서 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았던 90도 각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두꺼운 서류 가방을 정혜 앞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준비시키셨던 자료들입니다. 현태와 희수 그리고 장현실이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지금 사부인한테 회장님이라고 한 거야? 장현실이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희수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했나요? 현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전을 붙이던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세 사람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죄인이 아닌 나정혜 회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는 그들의 경악과 무시를 가볍게 씹어버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최고급 린넨 손수건을 꺼내 두 손으로 정중하게 정혜에게 건넸습니다. 어찌 회장님께서 왜 이런 누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혜가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박 전무. 이제 설명해줘.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네, 회장님. 박 전무가 빳빳하게 고개를 돌려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현태 부부와 장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에 세 사람의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펜트하우스, 헤리티지 팰리스 전체가 유신건설의 소유입니다. 뭐라고요? 유신건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희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하자 현태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박 전무에게 물었죠. 유신건설이요? 우리나라 10대 건설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신건설의 지분 100%를 소유한 실소유주가 바로 박 전무가 정혜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사부인이라 부르는 이나정의 회장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주요 빌딩 15개 동,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체들이 모두 회장님 개인 소유입니다. 현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무슨 회장이에요? 기가 막혀서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박 전무가 현태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정의 회장님은 30년 전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맨손으로 유신건설을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드님을 불의의 사고로 잃으신 후 모든 것을 숨기고 검소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때 정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내 첫째 아들 이름이야. 현태가 까맣게 잊고 살았던 형의 이름을 듣고 더욱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형을 잃은 죄책감 때문에 이 어미는 모든 걸 숨기고 살았어. 너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정혜의 목소리에는 30년간 골마 터진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내 정체를 숨기고 저기 구석의 작은 빌라에서 산 이유는 네가 내 재산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자립하기를 바랐던 내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어. 그때 희수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어머님이 회장님? 그럼 이 건물이 다 어머님 거라고요? 하하. 농담이 아닙니다. 박 전무가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200평 펜트하우스도 이 건물 전체도 모두 회장님 것입니다. 현태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손님들을 초대했던 이 최고급 주택이 실은 어머니 소유였다는 사실에 뇌가 정지한 듯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냈던 월세가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월세 3개월째 밀리고 계시더군요. 박 전무가 얼음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희수의 웃음소리가 그 순간 뚝 그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박 전무가 두 번째 서류, 은행거래 내역서를 펼쳐들었습니다. 몇 달 전 나정의 회장님께서 매각하신 빌라 대금 그 3억 원은 월세로 단 1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희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 돈은 전부 VVIP 명품 구매 대금과 현태 씨의 외제 차 리스 비용으로 전액 횡령되었습니다. 현태는 어머니가 피눈물로 팔았던 작은 빌라가 아니라 이 거대한 유신건설이 어머니의 진짜 재산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현태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그럼 사부인이 어마어마한 재벌이란 이야기예요? 어머머, 희수야, 너 시집 하나는 제대로 갔다. 장현실이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눈치 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재미있으셨겠네요? 가난한 시어머니 연극하시느라. 희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헛웃음만 계속 지었습니다. 그때 현태는 며칠 전 자신이 내뱉었던 밥값이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니 회장님. 현태가 꼴사납게 무릎으로 기어가며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혜는 바닥에 무너져 내린 아들 부부를 3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듯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 전무. 네, 회장님. 내가 어젯밤에 전화로 지시한 대로 해. 알겠습니다. 박 전무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하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입니까? 지금 즉시 헤리티지 팰리스 27층으로 전원 올라와 주십시오. 보안팀이라는 말에
희수가 정신을 차리고 기어가듯 다가와 정혜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가정부로 생각했지. 정혜가 처음으로 30년의 분노가 담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엄마한테 밥값을 하라고 했지. 이제 밥값 제대로 해주마. 정혜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30년의 세월에 마침표를 찍는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안 돼요. 엄마. 현태와 희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딩동 요란하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희수와 장현실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죠. 손님들 오셨어. 희수가 정혜를 향해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사부인, 손님들 오셨어요. 제발 이 꼴은.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알겠죠? 장현실이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며 소리쳤습니다. 딩동, 딩동, 벨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박전무, 문 열어. 정혜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네, 회장님. 박전무가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장현실의 칠순 잔치를 위해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 대여섯 명이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나 연실아, 칠순 축하해. 아이고 냄새 죽인다. 웬일이야, 펜트하우스에서 잔치를 다 하고 덕분에 이런 데를 다 와보네. 하객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서려다 거실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콧물 범벅이 된 희수와 현태, 그들 앞에 땀에 젖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얼음처럼 서 있는 정혜,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정장 차림의 박전무까지. 어머, 연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잔치 시작한 거 아니었어? 쟤들은 왜 바닥에서 울고 있어?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실의 얼굴이 화려한 한복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이건. 장현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전무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내 귀한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장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린 현관문 사이로 유신건설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보안팀 요원 4~5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잠깐. 저 사람들은 또 뭐야? 장현실이 기겁했습니다. 퇴거 집행 통보합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현태와 희수에게 통보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하객들은 이제 대놓고 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실이 자신의 칠순 잔치가 완벽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퇴거? 이 미친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가 이 집 칠순 잔치 주인공이야. 장현실이 보안팀 요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안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박전무가 그런 장현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치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장현실 씨. 장현실 씨? 이 집의 실소유주는 나정혜 회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장현실이 하객들을 의식하며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 이 사기꾼아. 내가 이 집 보증금을 해줬어.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갔다고. 이건 엄연한 계약 위반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 첫 번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증금이요? 이 댁은 현재 월세가 3개월분 연체되었습니다. 장현실과 하객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 2기 이상 연체 시 즉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미 며칠 전 내용 증명으로
법적 통보도 완료된 상태고요. 현태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월세는 곧 낼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물어보셨습니다. 박 전무가 두 번째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를 하객들이 다 볼 수 있게 펼쳤습니다. 나정의 회장님의 빌라 매각 대금 3억 원은 엄연히 회장님 돈입니다. 그 돈을 잘 보관하겠다고 가져가셨죠? 그는 하객들과 장현실을 번갈아 보며 또박또박 선언했습니다. 3억? 두 분의 명품 구매와 외제차 리스 비용으로 전액 횡령되었습니다. 히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횡령? 어머, 쟤들 도둑이었어? 월세도 못 내면서 펜트하우스? 박 전무가 마지막으로 장현실을 향해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장현실 씨가 보태주신 보증금은 연체된 월세와 손해배상금으로 전액 몰수 조치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즉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몰수와 형사 고소,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친구들의 시선. 장현실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 보증금. 장현실의 눈이 뒤집히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실신해버렸습니다. 엄마. 희수가 기절한 엄마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보안팀 요원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사람 살려. 현태 씨, 희수 씨. 신분증 외 모든 소지품 압수합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보안팀 요원들이 현태와 희수를 양쪽에서 붙잡아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태가 마지막으로 정혜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하지만 정혜는 아들과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30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의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현태를 위한 일이지. 현수야, 정혜가 죽은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용카드, 차키, 지갑까지 모두 압수당한 채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하객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입었던 그 값비싼 명품 옷뿐이었죠. 이거 나. 엄마. 두 사람의 비명은 펜트하우스의 두꺼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찢어질 듯 울려 퍼지던 현태와 희수의 절규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완벽하게 차단되었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에서 숨막히는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었던 하객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끔찍한 광경을 본 건지 뒤늦게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이 충격적인 칠순 잔치 현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고, 연실이 저거 어떡해. 무슨 사기? 횡령? 어머, 무서워라. 우린 이만 가봐야겠네. 가세. 칠순 잔치는 무슨 경찰서 갈 일만 남았구먼. 하객들은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정혜와 그 옆에 묵묵히 서 있는 박 전무의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바닥에 실신해 있는 오늘의 주인공 장현실을 부축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장현실은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은 10분도 채 머무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정혜와 박 전무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장현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먹지 못한 70인분의 산더미 같은 음식만이 남았습니다. 박 전무가 그런 장현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장님, 27층 복도에 환자가 한 명 있으니 1층 로비로 좀 옮겨주십시오. 네, 119는 1층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는 장현 씨를 집안에서조차 내보내야 할 처리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정혜가 30년간 입어왔던 땀과 기름때로 얼룩진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리에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치마를 마치 지긋지긋한 족쇄를 벗어던지듯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30년 죄인의 삶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혜가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진 70인분의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박전무, 네, 회장님. 이 음식들 전부 포장해.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내 아들 현수 이름으로. 정혜가 처음으로 죽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 아닌 평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보육원, 그리고 독거노인 센터로. 따뜻할 때 보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27, 26, 25. 내려가는 숫자는 현태와 희수가 추락하는 속도와 같았습니다. 거구의 보안팀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죠. 희수가 덜덜 떨리는 턱으로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거나. 이거 불법이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고소할 거야. 보안팀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정혜 회장님의 정당한 자산 보호 조치입니다. 저항하시면 업무 방해죄가 추가됩니다. 회장. 희수는 회장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현태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회장님 밥값, 내가 밥값을 하. 그는 자신이 내뱉은 돌이킬 수 없는 그 단어만을 망가진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띵 잔인한 알림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습니다. 눈이 부시게 화려한 최고급 대리석으로 빛나는 1층 로비였습니다. 마침 주말 오전을 맞아 골프백을 맨 다른 입주민, 강아지를 아는 사모님들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2701호 사는 부부 아니에요? 세상에, 저 꼴이 뭐야? 보안팀한테 끌려 나오는 거야? 맨날 펜트하우스 산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더니 꼴 좀 봐. 쯧쯧 입주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태와 희수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과시했던 이웃들 앞에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보안팀 요원들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로비 바닥에 그대로 내던지듯 밀쳐냈습니다. 아! 희수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요원들은 그들의 주머니를 뒤져 차키와 지갑,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차량과 모든 현금성 자산은 두 분의 횡령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즉시 가압류됩니다. 두 사람은 말 그대로 화려한 명품 옷만 걸친 알거지가 되어 헤리티지 팰리스의 거대한 유리문 밖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스르륵 로비 안의 따뜻한 불빛과 그들을 구경하는 입주민들의 시선이 유리문 너머로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진 두 사람 사이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그때 정신을 차린 희수가 가장 먼저 현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등신 같은 놈아. 희수가 악을 쓰며 현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깟 놈 믿고, 내깟 놈 하나 믿고,
우리 엄마 보증금, 내 돈, 내 인생 다 물어내, 이 새끼야. 현태도 이성을 잃고 희수를 밀쳐냈습니다. 뭐, 네가 우리 엄마한테 칠순잔치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네가 다 부추겼잖아. 이 화상아. 뭐, 이 미친놈이. 두 사람은 조금 전까지 하객들에게 과시하려던 그 비싼 명품 옷과 한복을 입은 채로 시궁창 같은 길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혀를 찾고 따뜻한 로비 안의 입주민들은 그 우스꽝스러운 쇼를 마치 원숭이 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층 로비 구석 응급처치용 소파에 버려져 있던 장현실이 끙하는 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박 전무가 부른 119 구급대원이 막 그녀의 혈압을 재려던 참이었죠. 여기가 어디야? 내 칠순. 장현실이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 자신의 딸 희수가 웬 남자와 길바닥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희수야. 저게 무슨 짓이야? 그 순간 보증금 몰수, 전액 횡령, 형사고소라는 박 전무의 목소리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내 돈, 내 보증금. 장현실이 구급대원의 만류도 뿌리치고 이성을 잃은 채 유리문을 밀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이 사기꾼 년놈들아. 장현실은 딸이고 사위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싸우고 있는 희수의 등짝을 내려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아, 내 돈, 내 피 같은 보증금 당장 내놔. 네가 저 늙은이가 회장인 줄도 모르고 내 돈을 다 날려먹어? 아, 엄마까지 왜 이래? 저놈이 다 속였잖아. 뭐, 이 미친 것들이. 그렇게 칠순 잔치의 주인공과 그 딸과 사위가 가장 비싼 옷을 입은 채 대낮에 대로변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삐뽀 결국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까지 도착했습니다. 전부 떨어지세요. 뭐 하는 겁니까? 경찰들이 세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탓이야. 다 죽었어. 그들의 처절한 비명은 헤리티지 팰리스의 웅장한 로비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27층 펜트하우스. 그곳은 방금 전에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수라장 같던 거실과 주방은 유신건설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전문 케이터링 직원들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70인분의 따뜻한 음식들은 최고급 보온 용기에 정갈하게 포장되기 시작했죠. 이것은 박 전무의 명령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예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정예가 벗어 던진 낡은 앞치마를 집어들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예에게 다가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재단과 연계된 보육원 및 독거노인 센터 3곳에 지금 즉시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정혜는 대답 대신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길바닥의 아수라장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피땀으로 일군 저 거대한 서울이라는 도시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현수야 정혜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보내질 따뜻한 갈비찜과 잡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음식은 밥값을 위한 치욕적인 노동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현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녀의 첫 번째 구원의 만찬이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박 전무가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던 정혜에게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하나를 정중하게 펼쳐들었습니다. 회장님, 30년 만에 본가로 모시겠습니다. 차가 대기 중입니다, 본가. 그녀가 현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떠나왔던 회장 나정혜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꼿꼿하게 편 허리로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지옥이었던 이 펜트하우스의 문턱을 미련 없이 넘어섰습니다. 박 전무가 그녀의 뒤에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헤리티지 팰리스 2701호의 불이 완벽하게 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정혜는 통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멀리 1층 입구에서 번쩍이는 경찰차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띵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아까와는 다른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달려나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는 길바닥에서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며 울부짖는 현태와 희수, 장현실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쾅! 묵직한 세단문이 닫혔죠. 이제 끝이야. 지긋지긋했던 죄책감의 삶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차례였죠. 정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칠순 잔치날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신건설 본사 30층,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회장실에서는 정기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석에는 낡은 앞치마가 아닌 최고급 정장을 입은 나정혜가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죠. 그녀는 30년 만에 죄인이나 가정부가 아닌 완벽한 기업의 총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곁을 헌신적으로 보좌하는 박 전무가 빳빳한 목소리로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건도 예상보다 3주 빠르게 완판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수 재단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정혜가 회의에서 가장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30년간 가슴에 묻었던 죽은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었죠. 네, 회장님. 저소득층 아동 2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완료했고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도 5호점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훌륭해요. 예산은 아끼지 말고 지원 대상은 더 확대해 보세요. 정혜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기부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이런 방식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혜는 혼자 거대한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6개월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헤리티지 팰리스가 장난감처럼 작게 내려다 보였죠.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무겁게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존엄을 되찾은 것에 대한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 정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볕도 들지 않는 허름한 지하 원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태와 희수가 곰팡내 나는 보증금 100만 원짜리 좁아터진 방에서 컵라면, 물을 끓이고 있었죠. 두 사람의 행색은 6개월 전 명품을 휘감았던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도대체 이 구질구질한 방에선 언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희수가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면발을 뒤적이며 독을 뿜듯 투덜거렸습니다. 장모님은 연락 안 돼? 장모님 탓도 있잖아. 그놈의 칠순잔치를 왜 집에서 하고 싶다고 연병을 떠셔가지고는. 현태가 눈을 부라리며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내내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웠습니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희수의 친정, 장현실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그들을 고소한 상태였죠. 우리 엄마가 변호사 선임했대. 너랑 나 둘 다 감방에 쳐넣을 거라고, 끝까지 갈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한테 뭐가 남았다고. 배째라 그래. 현태가 자포자기한 듯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소송을 시작했지만 위자료는커녕 서로에게 떠넘길 빚만 산더미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하자. 나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나도 그러고 싶어. 너 같은 놈이랑 한 지붕 아래서 숨 쉬는 것도 역겹거든. 하지만 이혼을 해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둘 다 갈 곳이 없었고 땡전 한 푼 없었으니까요. 현태는 유신건설에 찾아가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몇 번을 울부짖었지만 그때마다 쫓겨났습니다. 결국 현태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허름한 동네 중국집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야, 김씨. 그릇 좀 빨리빨리 안 닦아. 기름기 그대로 남았잖아. 주방장이 고함을 치자 현태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비로소 제 힘으로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그 밥값을 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전무가 정혜의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현수 재단 결산 서류입니다. 박 전무가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작은 사진 한 장을 서류 밑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진 속에는 눅눅한 중국집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를 하는 현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라한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장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모습이었죠. 정혜가 그 사진을 받아들고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밥값이나 하는 존재라고 모욕했던 아들이 이제는 정말로 밥값을 벌기 위해 3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정혜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현태는 예전에 오만하고 철없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혜가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박전문의 회장님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절대로 돕지는 말고 멀리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혜는 아들의 이 고통스러운 새 출발을 당장 구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변하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어머니로서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현태야, 이제 네가 진짜 어른이 되는 시간이야. 정혜가 6개월 전과는 다른 평온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죄책감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떠들썩했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어떤 이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어떤 이의 삶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유신건설 30층 회장실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현수재단에서 운영하는 새싹 보육원에
따뜻한 마당. 나정에는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인의 굴레를 벗어 던진 그녀의 얼굴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 저공 좀 차주세요. 5살 배기 아이가 달려와 정혜의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30년 전 그날의 현태와 또 현수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강산이. 이 할미가 공 뻥 차줄까? 정혜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장님이라는 호칭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더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전무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개월 전 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현태 소식입니다. 사진 속 현태는 여전히 허름한 중국집 주방이었지만 기름때 묻은 설거지 앞치마가 아닌 불 앞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웍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장 모자 밑으로 보이는 눈빛이 예전처럼 도끼설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려는 듯 처절하게 집중하고 있었죠. 주방 설거지에서 얼마 전에 정식으로 주방 보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희수 씨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지금은 고시원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지만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뿌듯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정혜는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망가진 손과 땀에 젖은 얼굴을.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30년 전처럼 눈물이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연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박 전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저 아이는 이제 겨우 자기 밥그릇 하나 닦는 법을 배운 게야. 30년을 엄마 돈으로 허상을 먹고 살았으니 앞으로 30년은 제 힘으로 진짜 밥을 벌어봐야지. 그게 내가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정혜는 30년 동안 자식을 잃은 죄책감 때문에 살아남은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모성이고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희생은 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부모의 등골을 파먹는 괴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밥값이라는 잔인한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말이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30년의 지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차갑고 아픈 현실을 스스로 겪도록 모질게 손을 놓아주는 것임을 정혜는 그 기나긴 세월을 지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빨리 공 차주세요. 아이의 재촉에 정혜가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알았다, 요 녀석아. 정혜가 벤치에서 일어나 아이를 향해 힘껏 공을 차주었습니다. 공은 푸른 가을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자식이 스스로 밥값의 무게를 깨닫고 진짜 어른으로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가장 아프고 위대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